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 장현경입니다. 하이진 아카데미 심화과정 이번 교육 주제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정의와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당사의 총괄 점검 기준과 관련된 법규 Q&A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고 제정된 법인데요. 식품위생법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법제처 검색창에 식품위생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이면 법이지 시행령은 뭐고 또 시행규칙은 뭔지 궁금하시죠? 식품위생법은 앞에서 보셨듯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입니다. 시행령이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모두를 규정할 수는 없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대통령이 정하진 않고 각 부의 실무진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정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정합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 명령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의 탄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식품위생법에 어떻게 담겨져 왔는지,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식품위생법이 시행된 1962년으로 되돌아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사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먹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식품위생 수준을 챙기려는 의식의 수준 또한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법규에 흩어져 있던 식품 관련 위생 법규들이 드디어 하나로 모여 1962년에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 만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바로 발생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버린 빈깡통을 그대로 사용해 꽁치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적발된 폐용기 통조림 제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등장합니다. 전쟁 직후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죠. 이처럼 생계 유지에 급급하고 식품위생 의식이 낮았던 시대가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자, 1970년대 들어서는 우리의 식품안전관리가 국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1970년대, 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가입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기 시작했고요. 우수식품 지정 규정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부정불량 식품을 눈으로 감별할 수 있는 SF 식품 지정 마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은 강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먹거리는 부족했고 영양결핍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우유 섭취를 권장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흰 우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당시 고급 과일인 바나나를 첨가한 바나나 우유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높았음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뚱바의 시작이 바로 197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뤄졌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도시와 생활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식품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 접객업 위생등급제 도입, 자가 품질검사 의무 신설 등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1차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편식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3분 카레가 등장하면서 간편하고 맛도 좋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게 되었죠. 출범과 동시에 지금은 널리 알려진 해썹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간편식이 인기였는데요. 더욱 바빠진 대한민국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활발해진 경제활동에 2000년대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안전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식품안전 정책이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요. 이후에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까지 영역을 확대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식품위생법, 발전될 식품위생법에는 우리의 어떤 삶이 포함되어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당사의 총괄 점검 기준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Q&A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각각의 집단급식소마다 영양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이때 한 명의 영양사가 1회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곳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회 급식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1회 급식 인원은 최근 한 달간 조식, 중식, 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 인원을 평균한 값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지만 영업점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안내드립니다. 셀프 커피 머신기용 종이컵과 빨대의 비치는 가능하지만 테이크아웃 용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커피를 홀에서 취식할 경우 다회용 컵을 이용하도록 POP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외부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영업점에서는 소비기한 기준으로 식재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로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를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와 조리에 사용한 경우 모두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별표 27에 근거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행한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보존식의 경우 각 반찬별로 150g에서 250g씩 채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8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0g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행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식중독균 원인 규명을 위해서 반찬별로 150g 이상 보관하고 김 등 가벼운 식품의 경우
사용하는 보존식 용기에 가득 채우는 수준으로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